이번 시간에는 2021 11월 고2 28에서 3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문은 인문 중에서도 언어학에 대한 지문인데요. 총 보니까 가문단, 나문단 따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문제를 보니까 17번은 서술상의 공통점, 18번 랑구와 파롤, 이 랑구와 파롤이 나온 문단을 보고 바로 풀면 쉽게 풀겠죠. 그 다음은 소시르나 비트겐슈타인의 입장. 그러면 얘는 다 읽고 풀어야 되겠네요. 그 다음 문제를 보니까 얘도 소시르 비트겐슈타인 나오는 거 보니까 다 읽고 풀어야 되겠고요. 다음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지문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가와 나 이렇게 세트 지문으로 나올 때는 두 개가 반드시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찾아가면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가의 첫 번째 문단. 첫 번째 문단은 항상 주목해서 정확하게 읽고 넘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가 문단에서 나머지 뒤 문단에서 무슨 이야기를 할지 문학으로 본다면 줄거리를 소개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자, 읽어봅니다. 소실의 언어학은 언어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이를 뒤집는다. 그러니까 소실의 언어학은 전통적 견해와 완전 상반된다, 대조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소시르는 이전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언어가 현실 세계의 대상을 지칭한다고 보았다. 자, 그럼 전통적인 견해에서는 언어가 현실 세계의 대상을 지칭한다고 보았는데, 그러면 소시르는 다르겠네요. 반면 소시르는 언어가 현실 세계를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의 기호 체계를 통해 설명하면서 오히려 사람들이 그들의 언어 체계에 맞춰 현실 세계를 새롭게 인식한다고 주장하였다. 자, 그럼 여기까지 보니까 뒤에 문단은 소시르가 말하는 언어학이 무엇인지 설명할 거예요. 그런데 그 핵심은 뭐라고요? 언어 체계에 맞춰 현실 세계를 새롭게 인식한다고 주장하는 게 소시르가 말하는 언어학이에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언어 체계에 맞춰서 현실 세계를 새롭게 인식한다. 이게 바로 소시르의 언어학입니다. 자, 그러면 요 맥락에 맞춰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 문단. 소시르에 따르면 언어는 기후체계로 같은 말이죠. 현실 세계를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자의적인 체계이다. 자, 그랬어요. 자, 1문단에서 소시르가 말하기를 언어 체계에 맞춰서 언어 체계 바탕 위에 현실 세계를 새롭게 인식한다. 그러니까 언어에 의해서 현실 세계 를 새롭게 인식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기호체계라고 했고요. 이 문단에서는 자의적인 체계다라고 새로운 말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자의적인 체계라는 말은 현실 세계를 언어 체계에 맞춰서 자의적으로 인식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자의적이라는 것은 주관적으로 혹은 마음대로 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기호란 어떤 한 뜻을 나타내기 위해 쓰이는 표지를 이루는데 기호는 표지다. 기표와 기로 이루어진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기호는 어떤 뜻을 나타내기 위한 표지이다. 그런데 이 기호에는 두 가지가 있다. 기표와 기의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기표는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로서 의미를 전달하는 외적 형식을 말한다. 자, 기표는 소리이고 외적 형식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기의는 말에 있어서 소리로 표시되는 의미이다. 기의는 의미이다. 예컨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네요. 언어의 소리 측면을 지칭하는 산이라는 기표의 이 기표는 뭐예요? 표지에 그 소리가 지칭하는
의미를 나타내는 평지보다 높이 솟아있는 땅의 부분, 이것이 바로 기의라는 얘기고, 가 대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호, 즉 언어 표지는 기표와 기의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을 예를 들어서 설명했어요. 산이라는 예를 들어서요. 소시르에 따르면 기표와 기의 관계는 필연적이지 않고 자의적이다. 자의적이다. 똑같은 말. 자의적이다 라는 말은 마음대로 정해진다.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뜻이죠. 단지 기호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약속이다. 이는 평지보다 높이 솟아있는 땅의 부분이라는 기의가 한국어에서는 산, 중국어에서는 샨, 영어에서는 마운틴의 다른 기표로 나타나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언어는 자의적인 성격을 지닐 뿐 현실 세계를 묘사하는 것이 아니다. 반복이죠. 자, 소시르에 따르면 언어는 자의적이다. 자의적의 반대말은 그럼 뭐예요? 필연적이죠. 필연적이 아니다. 필연적이 아니고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자의적, 마음대로 정한다. 그 예로 마운틴의 예를 들면 알겠죠. 산이라는 의미는 똑같아요. 의미, 기는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산, 중국에선 샨, 그 다음에 영어에선 마운틴이라고 소리를 달리하는 자의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럼 3문단 읽어볼게요. 더불어 소시르는 사람들이 언어체계에 맞춰 현실 세계를 새롭게 인식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현실 세계를 새롭게 인식한다. 1문단에 나와 있던 말이죠. 반복입니다.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랑그와 파롤이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자, 랑그란 언어가 갖는 추상적인 체계, 파롤은 랑그의 바탕을 두고 개인이 실현하는 구체적 발화. 자, 그러면 추상적인 체계가 이렇게 랑그로 있고 파롤은 구체적 발화. 이런 포함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소시르는 그럼 이 랑그는 뭐예요? 언어 체계를 말할 거예요. 언어 체계. 위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기호 체계라고도 했죠. 따라서 소시르가 말하는 언어 체계는 기호 체계이고 이 기호 체계는 추상적인 랑그에 구체적인 발화인 파롤이 있다고 말한 거예요. 소시르는 어떤 사람이 어떤 발화를 하더라도 그 발화의 표현 방식이나 범위는 사실상 그가 사용하는 언어 체계인 랑그에 의해 지배되거나 제약받는다고 주장한다. 또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빨간 계통의 색을 빨갛다, 시뻘겋다, 새빨갛다, 붉긋하다 등 다채롭게 표현할 수 있다. 하지만 영어에서는 한국어만큼 빨간 계통의 색을 다채롭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많지 않다. 따라서 소시르는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다양하게 존재하는 빨간 계통의 색을 그들이 사용하는 랑그에 맞게 인식한다고 본다. 그러니까 이 랑그는 인식, 아까 위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추상적인 세계라는 말과 관련이 있는 거죠. 이는 결국 랑그의 차이에 따라 사람들이 현실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그래서 현실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은 구체적 발화죠. 그러면 이 구체적 발화는 뭐에 영향을 받는다? 뭐에 지배를 받는다? 랑그에 의한 지배를 받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휘를 선택하고 그것을 언어 체계에 맞추어 발화하는 주체가 자신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게 뭐죠? 전통적 언어학. 다시 이야기하네요. 1문단에서 한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한 거예요. 하지만 소시르는 발화의 진정한 주체는 발화자가 아닌 랑거는 뭐예요? 언어 체계. 다른 말로 기호 체계,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다. 결국 소실의 언어학은 언어가 현실 세계를 수동적으로 재현하는 수단이 아니라 현실을 보여주는 게 언어가 아니라 오히려 언어가 현실 세계를 구성한다는 생각을 함축하고 있다. 자, 우리 가문단 읽었습니다. 가문단에서는 소시르가 생각하는 언어학은 전통적인 언어학과는 다르다. 근데 중점은 소시르의 언어학이죠. 자, 전통적인 언어학에서는 언어가 현실 세계를 지칭한다고 보았지만 소시르는 언어 체계에 맞춰 현실 세계를 인식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이런 세계를 이런 언어를 자의적인 체계, 즉 필연적인 체계가 아니라 주관적으로 마음대로 인식하고 그 인식은 기호 체계로 나타난다. 여기서 기호는 표지, 어떤 단어를 표현하는 표지일 뿐인데 그 표지에는 기표와 기의가 있다. 기표는 단지 표현하는 소리일 뿐이고 기의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이다. 기표와 기의의 관계는 필연적이지 않고 자의적이다라고 말했어요. 이런 것을 랑그와 파롤로 설명할 수 있는데 랑그는 추상적인 개념, 파롤은 그 추상적인 것을 구체화하여서 발화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사문단은 똑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아까 랑그와 파롤에 대한 문제 해결하고 갑니다. 자, 적절한 것을 고르래요. 1번, 랑그는 현실 세계를 재현하는 수단이 아니고 추상적인 세계라고 했고요. 2번, 파롤은 언어의 추상적 세계이다 아니고 구체적 세계라고 했고요. 랑그는 개인이 실현하는 구체적인 발화가 파롤이라고 했고요. 파롤의 표현 방식은 랑그에 의해서 제약을 받는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랑그라는 것은 전체적인 언어 체계, 추상적인 것이고 파롤은 구체적인 발화라고 했으니까요. 그 다음 선지 5번 랑그는 파롤을 바탕으로 발화자가 주체임을 드러낸다. 라고 했는데 사문단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발화의 진정한 주체는 발화자가 아닌 랑그로 보고 있는 거죠. 지문에 그대로 나와 있죠. 자, 그러면 나 읽어보겠습니다. 나 비트겐슈타인의 언어학에 대해서 나오겠죠. 비트겐슈타인에게 언어는 삶의 다양한 맥락에 따라 서로 다르게 혹은 유사한 모습으로 존재한다. 이에 따라 비트겐슈타인은 언어를 이해하는 것은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라는 의미 사용 이론을 제시했다. 비트겐슈타인은 언어를 배우는 것이 일상 활동들의 맥락 속에서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또한 타인의 언어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배우는 것이라고 말한다. 가령 빨강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배우는 것은 사전에 실려있는 추상적 개념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미술 시간에 눈앞에 있는 빨간 사과를 그려보라는 교사의 말에 물감 중 필요한 빨간색을 골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일이다. 자, 1문단을 읽었는데요. 비트겐슈타인은 언어를 맥락에 따라 다르게 혹은 유사한 모습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존재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의 첫 문단에서 말한 전통적 언어학과 소시르의 언어학을 비교해 볼까요? 전통적인 언어학에서는 언어가 현실 세계의 대상을 지칭한다고 보았죠. 근데 소시르는 아니라고 했고 그럼 비트겐슈타인은 어떻게 본 거죠? 바로 전통적 언어학이 아닌 소시르의 관점과 유사한 거죠. 소시르는 언어를 현실 세계를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 체계에 맞춰 현실 세계를 인식한다라고 했는데 비트겐슈타인 역시 다양한 삶의 양식에 따라 다르게 혹은 유사한 모습으로 언어가 존재한다고 했으므로 비트겐슈타인 역시 누구의 입장과 같다? 소시르의 입장과 같다는 것을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그것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과가 아니고 빨강이라는 색깔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과를 통해서 의미 사용 이론을 설명한 거죠. 의미 사용 이론이란 그러니까 일상 활동 속에서 일상 활동들의 맥락 속에서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또 타인의 언어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배우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의미 사용 이론이라고 말했습니다. 생활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 문단 볼게요. 비트겐슈타인은 이런 의미 사용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 언어를 게임에 비유했다. 위에서는 빨강이라는 물감을 통해서 설명했는데 이번에는 게임이라는 사례를 통해서 설명할 건가 봐요. 예컨대 땅 따먹기와 같은 게임의 규칙은 절대 불변의 법칙이 아니죠. 땅 따먹기라는 게임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규칙이죠. 이런 게임의 규칙은 그것에 참가한 사람들이 게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형식에 불과하다. 이렇게 언어를 게임에 빗대어 설명한다는 것은 곧 언어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활동과 관련해서만 의미가 있다. 라고 말한 것은 1문단에서 빨강이라는 언어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것과 즉 구체적인 활동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은 거죠. 자, 그럼 3문단 읽어볼게요. 여기까지 어려운 내용 없네요. 비트겐슈타인은 언어가 사람들의 삶과 엉켜 있으면서 삶과 엉켜 있는 거죠. 구체적인 활동이고 사람 사이에 의사소통을 할 때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으니까 사람들의 삶과 엉켜 있으면서 사람들의 삶을 반영한다는 것을 언어의 모호성이라고 설명한대요. 모호성을 통해서 설명하는데 크다 작다와 같은 표현들은 사람에 따라 의미가 다르게 사용되기 때문에 뭐라고 했어요? 아까 비트겐슈타인 문단 설명할 때 그 내용과 지금 대응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언급해 봅니다. 비트겐슈타인에게 언어는 삶의 다양한 맥락 속에서 다르게 혹은 유사한 모습으로 존재한대요. 그러면 유사한 모습은 게임에 비유한 거고 다르게 인식하는 것은 바로 모호성과 대응하는 거죠. 크다 작다와 같은 표현들은 사람들에 따라 의미가 다르게 사용되기 때문에 듣는 사람에게 모호하다는 느낌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표현이 없다면 정확한 크기를 알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언급 자체를 할 수가 없죠. 더욱이 사람들은 간혹 의도적으로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에 존재하는 많은 불명확성, 이것을 모호성이라고 했죠. 같은 말이죠. 이 오히려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 될 수도 있으며 높은 수준의 명확성이 오히려 융통성의 여지를 없앨 수도 있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모호성이 언어에서는 장점이다. 왜냐하면 모호하지 않고 정확하게만 표현할 수 있는 게 언어라면 융통성의 여지가 없어서 정확한 크기를 알 수 없을 때는 표현할 말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모호성이 융통성을 증가시킨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3문단. 전통적으로 어떤 개념을 설명하는 일은 수많은 종류의 나무로부터 공통 요소를 추출하여 나무라는 개념을 형성하는 것처럼 서로 다른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대상으로부터 공통 요소를 추출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어떤 개념은요? 하지만 비트겐슈타인은 개념을 사용할 때 그것의 적용 사례들의 어떤 공통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결국 언어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삶과 맞물려 있어서 삶의 양식이 다양한 만큼 언어 역시 다양하기 때문이다. 이 말을 바꿔서 표현하자면 사람들의 삶의 양식이 다양하기 때문에 언어 역시
다양한데 공통적인 요소를 묶어서 대상의 개념을 형성하는 것은 언어에 제약을 줄 수 있다 라는 말을 표현하고 싶은 것 같아요. 따라서 비트겐슈타인에게 있어서 언어란 현실 세계를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소통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 비트겐슈타인도 역시 언어란 절대 불변의 법칙이 아니라 이 사회적인 생활 맥락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절대 불변이 아니라 자의적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니다. 가, 나의 서술상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가와 나 둘 다 있어야 되는 거죠. 1번 언어에 대한 특정 이론을 관련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죠. 언어에 대한 특정 이론 뭐 있죠? 언어학 를 사례를 들어서 가에서도 나에서도 사례를 들어서 소개하고 있으므로 맞는 말이네요. 2번 언어에 대한 상반된 주장을 제시하여 언어에 대한 상반된 주장이 있나요? 가와 나에 각각 없죠. 그렇죠? 절충 방안 더 없죠. 3번 언어에 대한 관점들이 통합되어 가지 않았고요. 역사적 과정도 없었어요. 언어에 대한 이론들을 시대순으로 나열하지 않았고요. 언어에 대한 다양한 이론을 소개하지 않았어요. 소실의 관점에서 비트겐슈타인의 관점에서 소개했으니까. 그 다음 문제가 19번 문제네요. 가에서 다에 들어갈 말을 고르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일단 보기 먼저 보고 가나다를 채워보면 되겠네요. 자, 다음을 읽고 소실의 관점이나 비트겐슈타인의 관점에서 해석하여 댓글을 달아보라고 했습니다. 보기 한번 볼게요. 영어에서는 오징어와 문어의 구분은 존재하지만 쭈꾸미와 낙지를 나타내는 단어는 없다. 이게 영어에서요. 물론 이들에 대한 생물학적인 학명은 존재하지만 이는 일상적인 단어가 아니므로 사실상 그런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 영어권의 외국인들은 대부분 낙지와 문어를 잘 구분하지 못하죠. 왜? 생활 속에서 접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 맛도 구분하지 못한대요. 왜? 문화가 다르니까요. 자, 그러면 소실의 관점에서 먼저 봅시다. 소실의 입장에서 영어권의 외국인들이 낙지와 문어를 뭐뭐 인식하는 것은 낙지와 문어를 영어권에서는 구분할 수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오징어와 문어는 정확히 구분할 수 있지만 쭈꾸미와 낙지를 나타내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쭈꾸미와 낙지를 구분할 수 없겠죠. 그러면 뭐가 들어가야 돼요? 구분할 수 없으니까 비슷하게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리고 그렇게 인식하는 것은 결국 언어가 현실 세계를 구성한다는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의 입장에서 볼게요. 비트겐슈타인의 입장에서 오징어와 문어를 나타내는 단어는 오징어와 문어는 구분할 수 있다고 했네요. 단어는 영어에 있지만 쭈꾸미와 낙지를 구분하는 단어가 없다고 했죠. 이것은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공유하는 뭐뭐에 따라 생활 양식, 그죠? 생활 양식 맞는데 여기서 묘사한다는이 틀리니까 구성한다는이 맞아서 3번이 답이 될 거예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다음 문제는 보기는 윗글을 읽은 학생의 독서 활동이다. 20에서 21번의 물음에 답하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언어에 대한 생각, 읽기 중 점검하는 질문에 응답하기, 읽기 후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는 활동을 했대요. 이를 바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봅시다.
선지 1번 소시르는 언어가 현실 세계의 대상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어요. 아니오라고 했으니까 맞는 거고,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에 존재하는 많은 불명확성에 대해 긍정하고 있다. 맞죠? 언어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오히려 장점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맞는 말. 선지 3번 소시르와 비트겐슈타인은 모두 언어에 대한 전통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아니죠. 맞는 말. 소시르는 비트겐슈타인과 달리 소시르만 봅시다. 언어가 사람들의 약속에 의해 형성된 것을 비판하고 있다. 아니죠. 사람들의 약속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지문에서 그대로 말했으니까 얘는 맞는다고 말해서 틀린 말이 되겠네요. 그래서 틀린 것은 4번. 선지 5번 볼게요. 비트겐슈타인은 소시르와 달리 비트겐슈타인 입장 먼저 봅시다. 언어가 사용하는 사람들의 맥락에 따라 사용될 수 있다. 는 것을 부정하고 있나요? 부정하고 있지 않고 소시르 역시 맥락에 따라 언어 표현이 달라진다고 말했죠. 비트겐슈타인은 사회적 맥락, 실생활, 활동에 따라 달라진다고 얘기했고요. 소시르 역시 랑그의 차이에 따라, 즉 언어 체계의 차이에 따라 현실 세계를 새롭게 인식한다고 했으므로 틀린 말 아니오라고 했으니까 맞는 거죠. 자, 그럼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21번 읽기 후 단계에서 학생이 찾은 다른 학자들의 견해에다 윗글을 바탕으로 주제 통합적 읽기를 수행한 학생의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A를 보니까요. 말소리와 지심을 간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며 개념이 말소리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또 지시물은 개념을 통해 말소리와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언어는 일정한 의미를 형성하게 된다. 뭐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지문의 말을 끌어오자면 말소리는 형식이고 지시물은 대상이죠. 그리고 개념은 의미가 될 거고요. 말소리는 다시 형식이에요. 그래서 의미와 형식은 간접적으로 연결되고요. 이 형식인 말소리와 지시물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소시르가 말한 언어의 자의적 성격에 대해서 말한 거죠. 그럼 이 A로 풀 수 있는 선지 한번 풀어보도록 합니다. 선지 1번 개념이 말소리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A의 입장과 유사하게 여기까지 보기에서 한 말이니까 맞고요. 소시르는 언어가 기표와 기의 대응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맞죠? 소시르는 언어라는 기호는 기표와 기의로 이루어졌다고 했으니까 맞는 말이고요. 또 A에 대한 선지 2번 언어는 일정한 의미를 형성하게 된다는 A의 입장과 달리 여기까지 보기에서 한 말 맞고요. 비트겐슈타인은 언어가 사람들의 소통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했으니까 맞는 말이 되겠네요. 소통에 의해서 언어가 만들어진다고 비트겐슈타인이 말했습니다. 그 다음은 B를 읽고 해결해 봅시다. B. 언어란 현실 세계를 재현하기 위한 수단이며 언어의 의미는 곧 언어가 구체적으로 지시되는 대상이다. 세계가 먼저 있고 그 세계를 재현하기 위해서 언어가 존재했다. 세계는 소시르에 의하면 랑그이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재현하는 것은 파롤이라고 했는데요. 이 B를 가지고 선지 판단해 봅시다. 선지 3번 언어란 현실 세계를 재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B의 입장과 달리 언어란 현실 세계를 재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것이 바로 언어에 대한 전통적 견해고요. 달리 소시르는 언어가 자의적인 성격을 지닐 뿐이며 여기까지 맞고요. 현실 세계를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 체계에 맞춰 현실 세계를 새롭게 인식한다라고 했으니까 맞는 말이 되겠고요. 또 선지 4번. 세계가 먼저 있고 그 세계를 재현하기 위해서 언어가 존재한다는 B의 입장과 유사하게 비트겐슈타인은 언어가 먼저 있고 절대 불변의 법칙에 따라 세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는데요. 비트겐슈타인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소통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죠.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세계가 먼저 있고 그 세계를 재현하기 위해서 언어가 존재하는 입장과는 다른 거죠. 유사한 게 아니고. 그래서 얘가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럼 C의 입장 한번 볼까요? 언어에서 사물의 이름을 임의적으로 붙여진 것이 아니다. 이건 뭐야? 전통적인 견해네요. 사물은 자연의 일부로서 자연을 담고 서로 유사함을 나누어 가지고 있고 사물의 이름은 이런 자연의 법칙에 따라 지어진다. 전통적인 언어관인데요. 선지 5번을 볼게요. 언어에서 사물의 이름은 임의적으로 붙여진 것이 아니라는 C의 입장과는 달리 소실은 기표와 기의의 관계가 필연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는 거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어휘 문제 볼게요.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을 물어봤어요. 기억은 외적 형식을 이룬다, 외적 형식을 말한다 라는 뜻이죠. 자, 선지 1번은 그녀는 약속한 장소에 이르며 라고 했으니까 도착하며 라는 뜻이니까 얘는 틀린 말이 될 거고요. 니은은 랑그에 바탕을 두고 바탕을 둔다 라고 했어요. 자, 우리 회사는 세계 곳곳에 많은 지점을 두고 있다는 것은 많은 지점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요. 여기는 바탕을 둔다는 것은 자, 랑그에 바탕을 두고는 어떤 근거를 설정하고 이런 이 의미로 쓰였으니까 틀린 말이 되겠네요. 3번. 디귿을 보면 맥락에 따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따라는 어떤 것에 의거하여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맥락에 의거하여. 그럼 디귿 볼게요. 예전에 어머니를 따라 시장을 갔다. 얘는 행동을 말하는 거니까 틀린 말이 되겠네요. 4번은 빨간색을 고르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선택한다 라는 뜻이죠. 선택. 선지 4번 볼게요. 탁자 위에 쌓인 여러 책들 중에 한 권을 골라. 얘도 선택이 맞네요. 그 다음 미음을 보니까 삶과 맞물려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맞물려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뜻이죠.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럼 5번은 그의 입술은 굳게 맞물려 떨어질 줄을 몰랐다. 그러면 여기는 밀접한 관계가 아니고 물리적인 현상이므로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 언어학에 대해서 학습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익히실 일은 내용을 이해하는 거 중요하죠. 우리가 공부하는 기간이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 더 익혀야 할 것은 어떻게 읽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지 조금 더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고 내용도 더 빨리 쉽게 이해할 수 있는지의 과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도 문제를 풀 때 메모하면서 그 다음에 한 단락 혹은 몇 단락을 읽었을 때 그 내용을 머릿속으로 요약하며 혹은 필요한 내용은 잠깐씩 메모하며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면 이것이 바로 시험장에서도 그렇게 따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꾸준히 연습해 가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